당신 씨가 없잖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고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는 자기 배를 감싸주며 뭐라고 외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령회사 등록 정보, 8억 원의 횡령 내역,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남편의 정자 검사 결과지까지.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오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바람을 맞으며 물류창고 앞에 서 있습니다. 20해 전 20대 중반의 저는 이 창고 한 칸을 빌려 작은 운송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럭 한 대, 직원 2명, 그리고 잠을 포기한 수천 개의 밤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의 이 회사가 되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면 익숙한 기름 냄새와 골판지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지게차가 움직이는 소리, 직원들이 인사하는 목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리듬이 저를 반깁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손으로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도 이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고 안쪽을 천천히 걸으며 적재된 물건들을 훑어봅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수치가 맞지 않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신입 직원의 실수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오차가 발생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물류팀 박 과장이 커피를 들고 다가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제 정산 자료 봤어요. 3구역 재고가 또 안 맞던데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평소처럼 돌아옵니다. 아, 그거요. 아마 입고 시간 차이 때문일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대답을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저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말끝에서, 짧은 침묵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합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를 바라봅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배처럼 저도 한때는 거침없이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결혼이 늦어도 괜찮았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회사가 곧 제 아이였고 이 항구 도시가 제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옆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도연이 관리부장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가 격리 업무를 돕겠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고문 직함을 달았습니다. 신우이는 영업지원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 단단해질 거라고,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짐을 나눈 것 같은데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결제를 기다리는 문서들, 확인이 필요한 계약서들, 검토해야 할 보고서들.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이 회사,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의심이라고 부르기에도 이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 같은 것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항구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서류 뭉치의 첫 장을 펼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받게 될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날 오전 저는 원래 경영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는 늘 그렇듯 시아버지의 장황한 훈시로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경비절감 잔소리로 이어졌고 신우이의 영업 실적 보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 도연은 관리부장으로서 인사와 총무 현황을 보고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양. 저는 회의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재고 오차 수치가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재무실장 한명숙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회사를 차릴 때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격리 직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회사의 모든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말이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무표정 아래에 얼마나 날카로운 눈이 숨어 있는지를. 사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명숙 씨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지 않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일하면서 그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 외주 정산 내역을 검토하다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부분이라니요? 협력업체 3곳에서 청구한 금액이 실제 작업량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꽤 큰 차이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어요? 명숙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영업지원팀에서 처리한 건입니다. 영업지원팀. 신우이가 팀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마른 것을 느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명숙 씨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당연히 남편이어야 합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당연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 물어요? 저의 되물음에 명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족이라고 다 같은 방향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숙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은 제 추측일 뿐입니다.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그녀가 남긴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방향을 보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고 크레인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밖은 저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회사 안은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저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시댁 식구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저는 그 봉투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를 하루만 더 빨리 열어봤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알아야 할 때 외면하고 외면해야 할 때 직시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7시 퇴근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야,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시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시대. 거절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애초에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제가 결혼 후 마련해드린 아파트입니다. 도영과 결혼할 때 시댁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기꺼이 전세 자금을 보탰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잘 살아야 하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반찬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어휴, 우리 며느리 오늘도 고생했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걱정인 듯 걱정 아닌 말투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야, 회사 얘기 좀 하자. 또 회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요즘 물류팀 인력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 사람을 좀 더 뽑아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수기에는 인력이 남는 편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언니 생각이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해요. 내가 영업 나가서 들어보면 다들 야근에 지쳐 있다던데.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늘 묘한 가시가 섞여 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만 그 호칭 속에 존경이나 친밀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리팀도 사람이 부족해.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요즘 장부 정리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젊은 애 하나 붙여줘야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고 있는 격리 업무는 사실 명숙 씨가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도장을 찍고 서류를 넘기는 정도인데 그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격리팀은 지금 인원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업무가 과중하시면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조정은 무슨 조정이야? 사람을 뽑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남편 도연은 여전히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늘 침묵합니다. 제 편을 들지도 가족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관리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연이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인력이 필요하면 뽑아야지. 가족들이 힘들다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저 혼자만 인력 충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 도연을 만났을 때 그는 달랐습니다. 제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그가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시아버지가 고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격리를 맡았습니다. 시누이가 영업지원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 회사는 시댁의 가족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도연은 이미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었으면서 왜 같이 오자는 말 한마디 없었을까? 피곤해, 먼저 잘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42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입꼬리는 무의식적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니면 그저 내 것을 나눠 가지려는 사람인지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의심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결혼 8년 차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 몇 년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고 그 다음 몇 년은 안 생기니까 체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물었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거짓말이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너희 이제 정말 병원 한번 가봐라.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난임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혹시 모르니까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래, 한번 가보자. 저희는 따로따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연도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제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정혜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난소 기능도 양호한 편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 아니면 남편분 검사 결과도 나왔나요? 네, 남편분은 따로 결과를 받으셔야 하는데 혹시 같이 오셨으면 함께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도연은 오늘 회사 일이 있다며 혼자 결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남편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알고 대처하고 싶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검사 결과지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분의 정자 검사 결과입니다. 정자수가 기준치 이하이고 운동성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저는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의학적인 수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낮을 수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이제야 밝혀진 것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질까?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분명히 저를 탓할 것입니다. 아니, 이 결과를 믿지 않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도연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가 스스로 결과를 받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저는 혼자서 대체 치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좋은 시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내로서, 이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 그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괜찮대. 당신은? 나도 별 문제 없다더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래.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서 같은 결과를 들었을 텐데 그는 저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찾으면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도연이 숨기고 있는 것이 난임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거짓말이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난임 결과를 알게 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해외 난임 치료 전문 병원들을 검색하며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연 몰래 준비해서 나중에 함께 상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외근이 있다며 먼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는데 도연의 책상 위에서 핸드폰 충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두고 간 것입니다. 내일 가져다 주면 되겠다 싶어 충전기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들 사이로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산부인과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도연의 서랍에 산부인과 봉투가 있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서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열어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한쪽 구석에는 날짜와 주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8주. 그리고 메모지에는 여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요. 책임져 주실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검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난임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작은 점 하나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내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와 사진을 원래대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면 도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구 근처 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회사를 일구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밤새 일하고 쓰러져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바빠서 남편을 챙기지 못해서, 회사에만 신경 쓰느라 가정을 소홀히 해서 온갖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차올랐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으면서 다른 여자는 임신을 시킨 거지? 난임이라더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건가? 아니면 그 여자의 임신 자체가 거짓말인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공원에 앉아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을 몰랐던 건지.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회의에 참석하고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볼 때마다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메모지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책임져 주실 거죠?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장 따져야 하나?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선택지 앞에서 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명숙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명숙 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외주 정상건 조사가 좀 더 진행됐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빠져서 회사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말씀해 주세요. 명숙 씨가 나간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과 도연의 비밀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 한다고. 그것이 아무리 끔찍한 것이라 해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명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때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회사 밖에서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항구 쪽 횟집에서 뵙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횟집은 한적한 곳에 있었고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숙 씨가 구석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요. 명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지난 2달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외주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업체 등록 정보 등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난 2년간 회사에서 외주 업체 3곳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총액이 8억 원이 넘습니다. 8억.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외주비로 나갔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숙 씨가 업체 등록 정보를 가리켰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봤더니 폐업한 건물이었습니다. 연락처도 불통이고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에 돈을 보냈다는 건가요? 유령 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에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명숙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외주계약 담당자가 영업지원팀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는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종 결제란에 찍힌 도장, 관리부장 강도현,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관리부장님 명의의 법인카드입니다. 지난 6개월간 사용 내역인데요. 저는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뭔가요? 확인해 봤더니 시내 고급 오피스텔 계약건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요? 네, 그런데 계약자 명의가 관리부장님이 아닙니다. 명숙 씨가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최수빈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낸 그 여자. 명숙 씨,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요? 이미 조사했습니다. 명숙 씨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최수빈, 32살, 2년 전까지 우리 회사 협력업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요.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여자가 내 회사 돈으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명숙 씨, 도연은 난임이에요. 네.
얼마 전에 검사 받았는데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가 임신을 할 수가 있죠? 명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저 여자의 임신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 아버지가 도연이 아니거나.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그 일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명숙 씨,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하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20해를 함께 일한 사람의 눈빛. 저는 그 눈빛에서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적어도 이 사람만은. 횟집을 나오며 저는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고 밤에는 명숙 씨와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좀 드세요.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숙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이런 일까지 맡기고. 아닙니다. 저야말로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낌새는 1년 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년 전이요? 네, 영업지원팀에서 올라오는 비용 청구가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때 신우이 분이 팀장으로 오신 직후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나 봐요. 가족이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탓이 아닙니다. 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악용한 쪽이 잘못인 겁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0해를 함께 일하면서 그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늘 과묵했고 필요한 말만 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 씨,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직원이니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숙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했었어요.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모은 돈을 다 보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말하듯이. 그런데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었어요. 2년 만에 빚더미에 앉았고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명숙 씨, 이혼 후에 혼자 빚을 갚으면서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격리 직원으로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절 믿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던 때예요. 전력도 안 좋고 나이도 있는데 채용해 주셨고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회사가 막 자리 잡기 시작하던 때 경력직 격리를 뽑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이력서에 공백 기간이 있었고 면접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눈빛이 남달랐고 무엇보다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 절박함을 알았기에 채용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만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진심으로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만든 이 회사를요. 그리고 사장님이 같은 일을 당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내 편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명숙 씨, 고마워요. 고마우실 것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녀가 자료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합시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역시 명숙 씨다운 전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추적, 법인카드 사용 패턴 분석, 외주 계약의 허점 정리.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새벽 2시쯤 명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하나였습니다. 산부인과 이름이 적힌 결제건이었습니다. 이 산부인과가 어디예요? 시내 고급 산부인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명숙 씨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수빈 씨가 다니는 산부인과가 여기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도연이 그 여자 병원비까지 회사 돈으로 낸 거네요? 네, 그런데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녀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이 결제가 초음파 촬영 날짜보다 이틀 전이에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보통 산부인과 비용은 진료 당일에 결제하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미리 결제했다는 건 뭔가 특별한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명숙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숙 씨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은 분명히 꼬리를 잡힐 겁니다. 돈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혼자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했지만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내 곁에 서 있습니다. 명숙 씨, 네, 사장님. 이 일이 끝나면, 아니 끝나기 전에라도 식사 한번 해요. 제대로요. 명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조사를 시작한 지 3주가 되던 날 명숙 씨가 흥분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의실 문을 잠그고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유령회사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주비를 받아간 세 업체, 전부 실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업체 실소유주는
시아버지 강철호 씨 명의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시어머니 박순자 씨 명의, 세 번째는 시누이 강미정 씨의 남편 명의입니다. 세 업체 전부 시댁 식구들이 만든 유령 회사였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세 업체로 흘러들어갔고 업체들은 실제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계약하고 돈만 받아간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확인하니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의 역할은 이 계약들의 최종 결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 결제 없이 관리부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요. 내가 모르게 하려고 금액을 쪼갠 거네요. 네, 한 건당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 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전형적인 횡령 수법입니다. 명숙 씨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수빈 씨 건입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건은 이미 확인하셨고요. 추가로 알아낸 게 있습니다. 그녀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2년 전 회사 워크숍 사진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참석했던 자리예요. 사진 속의 젊은 여자가 도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최수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최수빈 씨가 있던 업체와 계약이 급격히 늘었고 수빈 씨가 그 업체를 나간 뒤에도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어졌어요. 개인적인 거래요? 네, 관리부장님 개인 명의로 수빈 씨에게 송금한 내역도 찾았습니다. 이건 회사 돈은 아니고 개인 돈인데 출처가 이상해요. 명숙 씨가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부장님 개인 계좌로 유령회사 세 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횡령한 돈의 일부를 자문료로 위장해서 개인에게 리베이트한 겁니다.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회사 돈을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 돈으로 내연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건입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제 내역을 추적해 봤더니 진료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였어요? 초음파 검사 패키지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산부인과가 최근 불법 의료행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요? 가짜 임신 확인서 발급, 초음파 사진 조작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의 임신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리부장님이 난임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굳이 저런 의심스러운 산부인과를 다니는 것도요. 저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최수빈의 임신이 조작이라면 그녀는 임신을 빌미로 도연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연은 난임 사실을 숨기고 있으니 반박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고요. 아니면 둘이 공모해서 저를 속이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진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이거면 충분할까요? 법적으로요. 횡령과 배임은 확실합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임신 조작건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명숙 씨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에 큰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회 전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서 저 배에 실린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그 모든 것을 저들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신고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저는 명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신 조작건을 확인해야 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들의 반격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도 해야겠어요.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믿을만해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명숙 씨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속고만 있었을 거예요. 사장님이 강한 분이시니까요. 저는 그저 자료만 찾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강한 건 힘든 사람 옆에 서 있어 주는 거예요. 명숙 씨가 그래줬어요. 명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 싸울 무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부모님 댁에서 가족회의가 있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 가족회의. 그 단어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가봐야 알 것 같아. 도연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TV가 켜져 있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시아버지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제 옆이 아니라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정혜야.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우리가 널 부른 건 회사 문제 때문이다. 회사요? 그래, 이 회사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만큼 컸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도연이가 와서 관리를 맡았고, 내가 고문으로 들어가서 바깥 일을 처리했고, 순자가 격리를 맡아서 돈 관리를 했고, 미정이가 영업을 뛰었어.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이 회사는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란 말이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홀로 일궈온 회사를 불과 3, 4년 일한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사는 제가 혼자 시작했고 제 이름으로 된 제 회사입니다. 법적으로야 그렇겠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회사가 얼마나 컸니? 그건 우리 가족의 노력 덕분이야.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들먹이다니. 그래서 우리가 상의를 해봤어.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한테 회사 지분 40%를 넘겨줘. 그게 공평한 거야. 40%요? 응,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할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분 40%에 보상금 20억.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탈이었습니다. 미정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거예요? 왜 틀린 말이야? 신우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이 회사 벌써 망했어. 언니가 하는 일이라곤 사장 자리에 앉아서 도장 찍는 것밖에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정 씨, 그동안 회사에서 일한 대가는 월급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시세보다 높게요. 월급이 문제가 아니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이 회사를 독차지하는 게 말이 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말해. 시어머니가 도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해 있었습니다. 정혜야, 가족들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야. 우리가 같이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 같이 고생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온 건 회사가 이미 자리 잡은 다음이에요. 당신 힘들 때 내가 다 받쳐줬잖아요. 그건 그거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도 이 회사에서 일했어. 관리부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는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분 양도도 보상금도 불가능합니다. 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혜야,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무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회사는 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인연이.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해주셨다고요. 제가 마련해드린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제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면서 뭘 잘해주셨다는 건가요?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집도 내가 마련한 거 맞지만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딜 가? 신우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해. 오늘 결론 내고 가야지. 결론은 이미 났어요. 안 된다고요. 저는 신우이를 밀치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알아서 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회사를 빼앗으려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도연은 완전히 저쪽 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숙 씨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관리부장님이 오늘 회사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재무 자료와 계약서들을 대량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명숙 씨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회사에 나갔습니다. 도연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던 그 서랍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양도인은 윤정혜, 양수인은 강도연 외 3인. 40%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이사회 소집 통지서였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 이유는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자산 사적 유용 의혹.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시내 최고급 오피스텔. 보증금 3억, 월세 500만 원. 임차인 이름은 최수빈.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적힌 결제 계좌. 저희 회사 법인 계좌였습니다. 회사 돈으로 내연녀의 집을 계약한 것입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회를 바쳐 일궈온 회사. 밤새워 일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 악물고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계약서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 회사의 돈으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혜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회사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 집을 얻어줬다는 걸.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난임인 거 알아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내가 병원에서 결과 확인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요. 당신 아이라고요. 말이 돼요, 그게? 그건 저 여자의 임신이 가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산부인과가 불법 의료행위로 조사받은 곳이라는 것도요. 도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령회사 3개 만들어서 8억 넘게 빼돌린 것도 다 알아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 정혜야, 잠깐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저는 계약서를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내가 20회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당신 여자 집을 얻어줬는데.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해서 분노로. 그래, 알았으면 됐잖아.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회사. 나한테 관심이나 줬어? 뭐라고요? 난 항상 내 뒤에 있었어. 내 그림자처럼 사장 남편이라는 타이틀로만 살았다고. 도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수빈이는 달랐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다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변명이라고. 이게 배신의 이유라고. 그리고 임신거는.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맞을 수도 있어. 당신 난임이잖아요. 100% 불가능한 건 아니래. 의사가 그랬어. 확률이 낮을 뿐이지. 저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거나. 도연 씨,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당신이 빼돌린 돈 전부 토해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 내가 날 버린다고? 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아낼 거야.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의 절반은 내 거니까. 횡령한 돈을 가지고 재산 분할을 운운해요? 횡령? 증거 있어?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다 정리해놨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서버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널 해임할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도 만들어놨어. 누가 횡령범인지 두고 보자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이 사람과 결혼할 때 꿈꿨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회사를 키우고, 언젠가 아이도 갖고, 그 모든 꿈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가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뭐? 당장 나가라고요. 이 사무실에서, 이 회사에서.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갈 것 같아? 나도 이 회사 임원이야. 권리가 있다고. 그는 자기 책상으로 가서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곧 보자. 이사회에서.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닌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허탈함이었습니다. 20회의 노력, 8년의 결혼,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상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과 마주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화물선들의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20해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0대 중반 가진 것이라곤 트럭 한 대와 작은 꿈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남겠다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저는 달렸습니다. 창고 한 칸이 두 칸이 되고 트럭 한 대가 10대가 되고 직원 2명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회사요? 결혼이요? 가족이요? 어둠 속에서 제 질문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도연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0대 중반, 저는 이미 회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상태였습니다. 거래처 모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웃음이 많았고 말을 잘했고 저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만큼 이루시다니.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평생 혼자 싸워왔는데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래서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을까요?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창밖에 불빛들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회사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 회사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가족이 배신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꿈은 애초에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 씨가 있었습니다. 물류팀 박 과장이 있었습니다. 격리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영업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저와 함께 회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부터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문득 명숙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이 만든 이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물류팀 박 과장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만 보느라 내 편인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 섞인 항구의 바람. 20해 전 처음 맡았던 그 바람.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서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명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사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와 내가 세운 삶이야. 그 말이 어둠 속에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울고 나서 오히려 눈빛이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명숙 씨를 만났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밤새 안 주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명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저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서 해임하려고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 확인했을 때 예상했어요. 증거인멸도 시도했을 거예요. 그것도 예상했습니다. 명숙 씨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백업해뒀습니다. 3주 전에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주 전이요? 네, 사장님께 처음 보고드리기 전에 이미 전체 자료를 복사해뒀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려놨고요. 명숙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서버 자료를 지워도 소용없어요.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정말 고마워요. 아직 고마워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만나셨죠? 네, 어제 전화로 상담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증거가 충분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대요. 횡령과 배임으로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요.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했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명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수빈 씨 임신건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알아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수소문해서 만났어요. 이미 그만둔 분인데 내부 사정을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래요? 최수빈 씨가 그 병원에서 가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았대요. 돈을 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되니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조작된 거래요. 다른 환자 사진을 편집해서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신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네요. 네,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최수빈 씨는 관리부장님이 난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거죠. 도연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속은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회사 돈을 유용한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정말 속은 것인지 아니면 공모한 것인지.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명숙 씨, 이 증거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간호사분이 진술서를 써주시겠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긴 한데. 무슨 조건이요? 본인 신원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복이 두려우시대요. 당연히 그래야죠. 약속할게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령회사 8억 횡령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건, 오피스텔 계약건, 그리고 임신 조작건까지요.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주 동안 모은 증거들, 시댁 식구들과 도연이 저지른 모든 것들의 기록.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완전히 유리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겠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쪽에서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저를 해임하려고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자리를 이용할 거예요. 명숙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쪽이 저를 몰아붙이려고 가족을 다 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낼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다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한꺼번에 처리할 거예요. 명숙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당하고만 있기 싫은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틀 뒤 이사회.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20해 전처럼, 아무것도 없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사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단정하지만 단호한 인상을 주는 차림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경찰 쪽은요? 제가 연락드린 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올라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도 건물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고마워요, 명숙 씨. 이길 수 있어요, 사장님. 명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고 화장이 진한 여자, 최수빈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그녀를 데려왔다는 것은 저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시아버지가 마치 자신이 주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지.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야, 오늘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마지막 기회요? 그래, 순순히 지분 40%를 넘기고 보상금 20억을 지급하면 우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싫으면 내가 회사 돈 빼돌린 증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선택해.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뻔뻔한지, 남의 것을 훔쳐놓고 오히려 주인을 협박하는 모습이.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요? 그래, 증거 다 있어. 신우이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언니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다 있어. 저는 그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위조된 결제 내역과 송금 기록. 이거 다 조작이잖아요. 조작?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조작을 해?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지. 넌 이제 끝이야. 저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 얼굴. 그 옆에 앉은 최수빈이 저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혜 씨죠? 수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도연 씨 아이 임신했어요. 곧 엄마가 된다고요. 그녀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 씨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깔끔하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지 않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왜 웃어? 도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밌어서요. 저는 웃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증거가 있다고 했죠. 저도 증거가 있어요. 저는 명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숙 씨가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령회사 3개의 등록 정보와 실소유주 명단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회사 실소유주, 강철호, 시아버지 성함이시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 박순자, 시어머니 성함이시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세 번째 회사, 신우이 남편 명의입니다. 신우이와 그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회사에 지난 2년간 지급된 외주비 총 8억 2천만 원. 하지만 이 회사들은
실제로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리부장 강도연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금과 월세, 총 1억 3천만 원. 저는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수빈 씨가 살고 계신 오피스텔이에요. 우리 회사 법인 계좌로 결제됐죠. 수빈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수빈 씨의 임신에 대해서요.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이에요. 회사 돈으로 산부인과 비용까지 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강도연 씨는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요. 병원 검사 결과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난임이라니. 어머니는 모르셨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드님이 숨기고 계셨나 봐요. 수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진짜 임신했어요. 정말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최수빈 씨가 다니신 산부인과 불법 의료 행위로 조사받은 곳이에요. 가짜 임신 확인서 발급으로요. 수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의 진술서입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수빈 씨가 돈을 주고 가짜 임신 확인서와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 뭐라고 해요? 내가 진짜 임신한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조작이야.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가 우릴 모함하려고 꾸민 거지. 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할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명숙 씨가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게.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철호, 박순자, 강미정, 강도현, 최수빈. 경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실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신우이가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야.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먼저 저를 배신했잖아요. 도연이 수갑을 차면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정혜야, 넌 후회할 거야. 두고 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수빈은 울면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도연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녀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들이 건물 앞에 서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8년간의 결혼이, 3년간의 거짓이, 그리고 평생 짊어질 뻔했던 배신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명숙 씨, 네, 사장님. 고마워요, 정말로. 명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사장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8억 2천만 원, 배임, 사문서, 위조까지 혐의가 줄줄이 추가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실형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최수빈은 임신 조작 사기와 공갈 혐의로 별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공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연과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그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배상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가벼움만 있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술렁였습니다. 대표이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직원들이 동요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걱정했고 거래처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회사 창고 앞 20해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돈을 빼돌렸고 여러분의 노력을 훔쳤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물류팀 박 과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중 대부분은 사장님이 이 회사를 처음부터 만들어 오신 걸 지켜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어려운 시기마다 월급 안 밀리게 하려고 애쓰시고.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장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격리팀 막내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사 다시 일으키는 것 같이 할게요. 영업팀, 물류팀, 관리팀 직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같이 해요, 사장님. 저희 믿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명숙 씨가 제 옆에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녀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완전히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댁 식구들이 있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문직은 폐지했습니다. 격리팀은 명숙 씨가 정식으로 팀장을 맡았습니다. 영업지원팀은 실력 있는 기존 직원을 승진시켰습니다. 관리부는 외부에서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횡령으로 빠져나간 돈은 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명의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회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도 다시 신뢰를 보냈고 새로운 계약도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내부가 정리되니 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용 누수가 사라지고 의사결정이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항구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예전에 울었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해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것들이 있지만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명숙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저 자신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숙 씨였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항구요, 바람 쐬고 있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러면 나오세요. 오늘 약속한 거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안 잊었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명숙 씨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제대로 밥 한 끼 하자고 했던 약속.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곁에 남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묶이지 않아도, 함께 싸워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항구의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처럼 저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해 전처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징역 4년, 시어머니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신우이와 그 남편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연은 징역 5년. 주도적으로 횡령을 이끌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최수빈은 징역 2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회사 창립 21주년 기념일입니다. 작년에는 혼란 속에서 지나갔지만 올해는 제대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회사 옥상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건배를 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왜 거기 혼자 계세요? 오셔서 같이 드세요.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명숙 씨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요. 저는 항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기억해요. 그때 명숙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사장님 혼자서도 해내셨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명숙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요.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20해 넘게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명숙 씨야말로요. 고맙다는 말 제가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훨씬 많아요. 그녀가 항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해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남편한테 다 잃고 빚만 남았었죠. 알아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만 보자. 그 말씀 잊지 않았어요. 명숙 씨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진심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명숙 씨, 우리 참 많이 왔네요. 네, 정말이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20해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창고 하나로 시작했던 날, 트럭 한 대로 화물을 나르던 날, 밤새 일하고 새벽에 쓰러지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무너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댈 곳을 찾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결혼이라는 제도, 사랑이라는 감정. 그런 것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세운 삶, 내가 일군 것들, 내가 믿는 가치들, 그것을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편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 저와 함께 회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세월로 이어진 사람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명숙 씨, 네, 사장님, 우리 앞으로도 잘해봐요. 그럼요, 당연하죠. 명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옥상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20해 전에도 이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와 내가 세운 삶이었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항구로 흩어졌습니다. 20해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항구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내일도 배는 오고 갈 것입니다. 내일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운 이곳에서, 제가 지킨 이 삶 위에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